여러분들 혹시 2008년에 벌어졌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가 그냥 와장창하고 그냥 박살이 났었지. 어우 끔찍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 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된 사태이죠. 그런데 최근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미국도 영국도 아닌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세계적인 최상위 투자은행 그룹이라고 손꼽히는 만큼 그 여파도 충격적일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최근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200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2년간 주가가 한 해도 빠짐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신용보도 스와프 즉 CDS 시장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5년 안에 파산할 확률을 23%로 책정하고 있는데, 자 그럼 느레이그 범일 2022년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란 1865년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은행으로 스위스 내에서 UBS 은행 다음으로 규모가 큰 2위 은행이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금융회사 투자은행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9개 벌지 브래킷 중 하나로 손꼽히죠. 벌지 브래킷? 그게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경제 용어는 너무 어려워. 네, 벌지 브래킷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벌지 브래킷이란 전세계 고객을 상대로 유가 증권 인수, 자금 조달 주선, 인수합병 자문 등 투자은행 할 수 있는 분야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류 투자은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벌지 브래킷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이름만 말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투자은행들이 있죠. 또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크게 부티크 투자은행과 방금 말씀드린 벌지 브래킷 투자은행으로 나뉜다고 하거든요. 이들의 차이점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사 규모, 사업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티크 투자은행의 경우 보편적으로 인수합병과 관련된 금융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회사 규모는 직원 수 대략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으나 대부분 미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 벌지 브래킷 투자은행은 앞서 투자은행이 할 수 있는 분야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류 투자은행이라고 설명해 드렸던 만큼 수만 명의 직원을 전 세계적으로 거느리고 있고, 사업 지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벌지 브래킷 투자은행이 흔들리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최근 벌지 브래킷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왜냐? 200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2년간 주가가 한 해도 빠짐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 즉 CDS 시장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5년 안에 파산할 확률을 23%로 책정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시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시면 신뢰가 떨어져.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그 돈이 피 묻은 돈인 만큼 저기 어디냐? 그 스위스 은행 계좌로 돌려놨어. 스위스? 그것이라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이번 사업 예정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불법적인 돈과 엄청난 액수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죠. 스위스 은행은 은행 특성상 특유의 비밀주의를 가지고 고객 정보 발사를 법으로 막는 은행 비밀법이 존재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보관비를 받는 등의 일 처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위스 은행에서는 금융 시스템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과거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현금, 즉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검은 돈이나 피 묻은 돈을 은닉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위스 당국은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들은 자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스위스 은행에선 꼬리가 밟힌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난 2018년 크레디트 스위스 홍콩 지점 직원 채용 비리로 벌금 7,700만 달러, 모잠비크에서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벌금 약 5천억 원을 부과, 그리고 올해 2월 조직범죄 부패보도 프로젝트인 OCCRP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비밀 고객 명단 3만여 명의 명단이 내부 고발자로 인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명단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총 3만 개의 계좌로, 이 중에는 세계 각국의 고위 정치인, 종교인 등이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불가리아 마약상에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죠. 아니, 글로벌 금융은행이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독재자와 마약왕을 포함한 범죄자를 위한 은행이다. 과거에는 스위스 은행 범죄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든 어떤 짓을 했든 간에 은행에 돈만 져 가져다 준다면 탑시크릿으로 분류되어 거위 경영진만 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의 주인이 궁금하다거나 혹은 답을 알고 싶지 않은 질문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올해 스위스 은행 역사상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가 되면서, 아무리 비밀주의다 뭐다 하면서 무긴 해도 이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엄격한 은행 비밀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더불어 스위스 은행과 협회는 더 이상 스위스 은행에는 해외 고객
고객 기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숨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사건은 터져버렸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신용도를 잃어버렸죠. 뭐 은행에서 신용도를 잃은 것만 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온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여기서 말씀드린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은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 나타낸 것이고, 재무 건전성과 항상 같이 언급되는 NCR은 순자본 비율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조달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 것이 바로 이 NCR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 벌어졌던 그린실 캐피탈 파산 사건이 있었죠. 그린실 캐피탈은 2011년 당시 영국의 혁신금융이라고 불리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떻게 승승장구를 했느냐? 그린실 캐피탈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어음을 할인, 즉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유가 증권을 할인해주겠다 라면서 공급망 금융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목을 이끌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 상품이 참신하다, 신비롭다 등의 반응으로 수익을 벌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실 캐피탈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동안 사들인 어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 유동화로 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그린실 캐피탈에 뭐 공급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하는 공급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급업체에서 어음을 사들인 다음 그걸 다시 모아서 하나의 펀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쪼개 외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린실 캐피탈은 어음을 샀지만 이걸 펀드로 만든 뒤 외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니 어라? 돈이 또 생기네. 결국 더 많은 어음을 매입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돈복사, 즉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 AI로 안전 진단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못 먹어도 고를 해버린 데다가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기업의 어음을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확대하다 보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하나 터지면 연쇄 작용으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게 되잖아요. 뭐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생 상품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때 그린실 캐피탈이 투자를 받았던 금액은 총 177억 달러, 한 하루 약 25조 4,500억 원이었는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100억 달러, 한 하루 약 14조 3,800억 원을 투자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기초 자산의 붕괴, 투자자들의 환금 요청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공급망의 금융 상황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망해가는 중소기업의 어음을 누가 사겠어? 게다가 이때 숨겨져 있던 부실과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투자자였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결과적으로 약 27억 달러, 한 하루 약 3조 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과 명성에 큰 먹칠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바로 역사상 길이 남을 투자 실패 사례인 2021년 빌 황의 아케고스 붕괴 사태.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빌 황은 2013년 펀드에 남아있던 2억 달러를 베팅해서 믿기지 않은 성공을 이뤄냈던 전설의 트레이더였다고 합니다. 뭐 2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2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둔 데다가 최고점에서는 빌 황의 개인 자산이 약 300억 달러, 한 하루 약 43조에 달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단 2일 만에 200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 하루 28조가 증발하는 역사적인 투자 실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빌 황이 운영하던 아케고스 헤지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아마존, 페이스북, 링크드인, 넷플릭스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곳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로 거의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그렇게 아케고스의 펀드 시작 초기에는 2배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 그 이후 5배 또는 그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2배에서 5배, 아니 그 이상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은행과 스와프 계약이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아케고스 헤지펀드의 스와프 거래 방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래가 끝나거나 만기가 되었을 시 은행과 정산하는 계약으로 아케고스 헤지펀드의 포지션 가격이 상승하면 은행이 아케고스의 정산, 반대로 포지션 가격이 하락하면 아케고스 헤지펀드가 은행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과 노무라,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이 참여하게 되었고, 아케고스 헤지펀드의 규모는 점점 더 덩치를 불리게 되었죠. 그렇게 수수료만 해도 매년 1억 달러, 하나로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케고스 헤지펀드가 담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투자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 비아콤이었는데, 이 비아콤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새로 조달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와 함께 자산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때 비아콤은 유상증자를 발행하게 되면서 주식이 급락하게 되었죠. 뭐 이게 만약에 단순한 주식이었다면 존버한다고 하면서 버티면 그만이지만, 아케고스 헤지펀드는 5배의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케고스 헤지펀드에게 마진콜, 증거금을 채워라 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케고스는 여기서 존버를 선택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었던 은행들은 채권자 회의를 열게 되었고, 모두가 다 같이 존버해보자 라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진짜 한 명이라도 던지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줬대. 그럼 우리 이거 서로 믿음의 문제다. 계좌 주식 반등할 때까지 무조건 존버하는 거야. 오케이, 확인. 제발 기다리자. 나 여기에 돈 왕창 때려 박았단 말이야. 이렇게 아케고스 포트폴리오에 채권자들은 존버를 맹세하면서 각자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다 같이 존버를 외쳤던 은행 중 모건 스탠리가 장 종료 직전에 50억 달러의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매도해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골드만 삭스 등 다른 은행들도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걸으면 나 살려라 하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던져라 였던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단 이틀 만에 200억 달러, 한 하루 28조 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케고스 포트폴리오에는 부채만이 남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와중에 혼자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 200억 달러 중 크레디트 스위스는 약 50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7조 9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되었죠.
물론 여기서 던지지 않았던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모르 증권과 모건 스탠리도 있었죠.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만큼의 손실은 보지 않았고 현재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현재 뱅크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주가는 1년간 5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한 달간의 지표만 보더라도 20%가 감소했습니다. 뭐 은행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드라마는 없었죠. 토마스 고트슈타인 최고 경영자는 2022년 7월 27일 사임을 발표했고 그 외 크레디트 직원들은 퇴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하게 된다면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리만 브라더스와는 달리 크레디트 스위스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손실로는 파산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죠. 크레디트 현 상황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뢰도가 정말 중요한 은행이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